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지역 순회 경선이 오늘 대전과 충남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잠시 후 5시 40분쯤 정도에 첫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네, 이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경선이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경선은 당원 그다음에 특히 당원 선거로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예, 예. 이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1차 선거인단 모집, 2차 선거인단 모집까지는 끝났고요. 네. 현재 이제 추석 전까지 3차 선거인단 모집 중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인단 모집으로 지금 일반 국민들이 1, 2차에 걸쳐서 한 75만 명이 지금 모집돼 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권리당원, 대의원 합쳐가지고 현재 총 선거인단 숫자는 한 18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3차 선거인단까지 모집되면 아마 22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오늘처럼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대전, 충남 이제 권리당원 그다음에 대의원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이제 합쳐진 것에 예.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내일은 이제 충북. 그래서 주말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중간에 9월 12일 날 1차 선거인단의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예. 이른바 이제 슈퍼위크라고. 그렇죠. 불리는, 예. 이제 호남이 이제 그 안에 이미 이제 주말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호남 발표 호남은 그 후에 직전, 있죠. 네, 직전이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예. 호남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거인단이 발표가 되더라도 호남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2차 선거인단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이렇게 흥행을 고려해서 선거 결과를 주말마다 조금씩 하고 크게는 이제 3번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인단 방식은 투표 예, 예. 방식은 민주당이 흥행을 좀 고려해서 이제 좀 주말 시리즈로 주말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게 이 선거인단 제도인 거죠? 네. 보면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대선 경선, 각 당의 경선 방식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합동연설회도 비대면 방식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보통 이 순회 경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서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우선은 그 청중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과연 6분이 연설을 하면서도 이게 흥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이 정당의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은 그야말로 그 아주 그 잔치집 분위기로 축제 같은 이벤트가 분위기죠. 되는 건데 예. 우선 연설자들이 청중이 한마디 딱 하면 중간에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래야 또 이렇게 예. 흥분도 되고 이래 더 연설을 잘하는 건데 그냥 뭐 몇 분 앉혀놓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열기는 많이 식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V 토론은 이제 지금 소타하게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설하는 장면은 또 이제 오늘 또 처음 보는 건데 네. 예, 예. 이제 사실 옛날에는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 이제 바뀌어서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토론을 잘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미는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6분의 후보가 자기의 그동안의 그 주장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6명의 후보가 토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했던 어떤 그 자신만의 그 강점, 뭐 예를 들어서 박용진 후보 보면 젊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보면 공정,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 보면은 뭐 분권 뭐 등등 예. 이런 자기만의 계속 주장했던 것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역 순회 경선 현장감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현장감이 빠진 게 과연 경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 그 발표는요. 예. 이미 권리당원들은 다 투표 다 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온라인 ARS로 다 그쵸. 끝났죠. 현장에서 오늘 지금 투표하시는 분들 이미 투표 끝났겠는데 대의원이에요. 뭐 1,000명 좀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선거인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1차 선거인단. 근데 이제 좀 기회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지금 저 자리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1,000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아직
또 후보를 정하지 못한, 내가 어느 후보에게 표를 찍을지 결정 못하신 분들이 과거에 보면은 현장의 연설을 보고 감동이 오는 좀 와닿는 분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지금 연설 앞에 다 보셨지만 예. 이 연설 사실 대의원들은 후보 못 정할 대의원은 없습니다. 거의 다 후보 다 정하신 분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연설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역대 그 다른 경선과 비교해서 예, 예. 이게 좀 연설이 현장 연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투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경선이 충청 지역이라는 점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뭐 제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식의 방식이었었죠.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때 드라마를 썼을 때도 예, 예. 보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이제 충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방식도 1라운드 결과 발표하고 2라운드 결과 예.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에 제주도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숫자가 워낙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제주도의 그 결과가 뭐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할 수가 경선에 영향을 없었습니다. 미치지 않는. 예. 그렇죠. 얼마든지 그 뒤에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건 또 다릅니다. 충청은. 어. 그 의미가 예, 정말 남다르죠.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세로 보면은 수도권과 텃밭인 호남을 빼놓고 제일 그 민주당 당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충청이에요. 그러니까 충청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선에서 가지는 의미, 중원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 예. 민주당에게도 제3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을 하는 사람을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연관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첫 경선이다 뿐만이 아니라 가지는 상징성 또 그 여파까지 고려하면 뭐 어쩌면은 오늘 결론 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 물론 뭐 예. 표 차이가 줄면은 다음 또 호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봐야 되겠지만 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오늘 결판이 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네, 예. 오늘 결판이 날 수도 네, 있겠다 원래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대 이제 민주당 선거에서 사실 그 친노 친문이 충청에서는 크게 그 속된 말로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2002년 노무현 대선 때도 뭐 아까 제주에서 3등을 했었고 이제 울산에서 이제 1등을 하고 광주에서 이제 1등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했지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인지 후보한테 많이 줬어요. 그때 이인지 후보가 한 70% 정도의 물론 충청의 주자이기도 했고 그래도 그때는 노무현 후보가 한 15% 정도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충청에서는 그랬었고 또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충청권에서 이제 순회 경선을 할 때 충청권에서 50% 과반 득표를 못했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한 48% 정도로 기억하는데 예. 그때도 이제 어쨌든 이제 후보가 그 안희정 후보가 있었잖아요. 충청권에.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한 36% 정도를 얻었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때는 지난 대선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 정도 얻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친노 친문이 충청권에서 이렇게 강한 이제 세력 형성은 하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충청권의 주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은 이제 특이하게 이제 충청권의 주자가 없거든요. 6명의 그렇죠. 후보 중에. 예.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도 과반을 노리고 있고 또 이낙연 후보도 반전을 기대하는 이제 특이한 현상들이 형성됐는데 예, 예.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충청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 정도밖에 못했는데 대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투표는 대의원 투표인데 네. 그때 대의원 투표는 기록을 보니까 2.7%밖에 못 얻었어요. 그 정도로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지지가 세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충청도 민심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점잖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네. 거에 좀 안 맞았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에 이제 화답해서 당심이 과연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뽑아줄지 그거는 이제 곧 있을 이제 개표 결과를 통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충청 지역의 특징을 좀 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이낙연 후보 혹은 정세균 후보 당내에서 충청권의 조직력 좀 강하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이 부분 어느 정도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이제 그것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 어느 캠프에 가장 많이 가 있느냐 이걸 많이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이제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의원 투표 이제 뿐만이 아니라 대의원 투표야 이제 워낙 이제 당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이니까 다 소위 말하면 줄이 있고 라인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예. 후보를 정했을 텐데 그래서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당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득표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5만 2천 명 대상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글쎄요, 좀 투표율이 얼마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예. 제가 최종 투표율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투표율이 높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 소위 국회의원이 민다 그래가지고 당원들이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에 수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소위 조직력이 가동되느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론조사 이제까지의 또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 25%, 그 다음에 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뭐 30%대 해가지고 일관되게 가는데 반면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는 좀 지지율이 출렁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회의원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조직력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이제까지의 지지율 추이에서 당원들, 그러니까 소위 지지층의 충성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 충성도 부분은 또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1등은 이재명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얼마나 격차를 벌이느냐 이게 이제 오늘 뭐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당원의 지지가 이제 높은 후보라면 당연히 이제 당원의 투표율이 높아야 할 텐데 어쨌든 이 투표율도 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뭐 그 어제까지 결과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그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37% 예. 정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하게 될 세종 충북은 41% 정도 투표를 했고 거의 뭐 예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뭐 투표율에 의해서 뭐 좌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동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대전은 7명이 전부 다 그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고 그다음 충남 같은 경우 11명 중에 이제 6명이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긴 뭐합니다만 이렇게 의원들 성향을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각 캠프에 한 명씩은 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 정세균 캠프 이렇게 좀 구색은 좀 갖춰 계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의원 구성 분포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의원 수에서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전체 이제 뭐 어느 정도 통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40명 정도가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의 한 37명, 정세균 후보의 27명 이런 정도의 그 언론에서 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원래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시기에. 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연 권리 당원들이 국회의원의 그 오다에 의해서 투표를 할 것이냐 이거는 과거와는 좀 많이 성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과거와 같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이제 어디를 밀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 쭉 줄서 투표하는 성향은 많이 벗어났어요. 이게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당원들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체육관 선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일부 대의원 투표하고 다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투표하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누구 간섭으로 이렇게 투표하는 시절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력 가지고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당원 선거도 국민 여론과 좀 크게 비슷할 벗어나지 수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개표 예. 결과를 첫 번째로 보면 아무래도 대전 충남의 결과가 그 이후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네, 그 있습니다.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네요. 당원들이 그만큼 이렇게 정치 성향도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직력에 따라가는 성향이 변했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의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조직력과 관계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 좀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1위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한다면 과연
과반으로 1위를 할 것이냐, 혹은 2위와는 어느 정도 격차를 1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 캠프별의 입장을 들어보면 예. 이재명 캠프에서는 과반됐다. 거의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결과를 미리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캠프의 주장은 50% 넘을 것 같다. 이게 주장이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은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캠프의 주장을 합치면 1등은 아직은 이재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만 격차를 갖다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격차가 상당히 컸고요. 그다음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꽤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 차이가 사실은 뭐 1차 경선 이후에 잠깐 좁혀졌다가 또 다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환원이 되는 이런 결과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권리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뭐 당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외부로 공표된 건 없습니다. 예. 근데 보면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초접전 양상까지 갈 수 있겠느냐. 물론 뭐 50%를 넘느냐 맞느냐는 뭐 사실은 이제 그 결집도라든지 또 당내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뭐 저는 오차 범위 내, 소위 말하면 지금 뭐 5% 내 이 격차까지 과연 쫓아붙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기존의 여론조사보다 조금 좁힐 수는 있을지언정 네. 조금 격차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특별한 변수가 돌발 변수,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다 나왔는데 여론조사가 출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이제 무료 변론 이것도 네.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의 그런 흐름을 그대로 좀 추수하는 성향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반은 넘을 것이고, 그리고 2위 후보와도 어느 정도 상당한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목표는 다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이번에 과반을 넘어서 이제 도장을 찍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어쨌든 이거 뒤집힐 수 있겠네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만 갖고 놓고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이번에 좀 참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 이제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봐도 한 35%대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20%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관찰할 점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역투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선택. 예, 역선택 문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여권 주자만 놓고 볼 때 혹은 야권 주자만 놓고 볼 때에 대한 이제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찍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팽팽히 마주치는 그 지점이 역시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의 여론조사에도 여전히 그 반영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투표는 이거는 순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 당원들의 투표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선거인단 그 이후에 하겠지만 그것도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은 특히 권리당원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여론조사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지지층이 어떻게 하고 있는 지지를 보였느냐가 또 다른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금 격차가 좀 더 벌어집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무응답층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지지율 퍼센트로 이제 산계가 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5대 25대 뭐 무응답층이 한 10% 정도 있다면 이게 이제 투표에서는 이게 그 무응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지지율이 일부 또 더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 이번에 투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반영됐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발표되는 이 투표 결과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결과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선택 이런 조항은 다 빠지고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앞설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이외에 무응답,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이었던 사람조차도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거니까 그 표가 어디로 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좁혔느냐 혹은 더 벌렸느냐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점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서 아마 이제 투표가 이제 곧 이제 개표되면 퍼센트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기존 여론조사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지점을 감안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3위 후보가 누구냐, 누가 될 것인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3위 후보가 그야말로 승패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3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3위 후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과반을 득표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기에 대세론이 확정되는 거죠. 예. 그런데 50%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40% 초반이나 근데 2위와 3위 후보를 합치면 50%가 넘는 경우. 자,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경우의 수 따지듯이 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4대 3대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등이 20% 또는 15%가 나와버리면 이러면은 이제 소위 정세균 후보에게는 단일화의 압박,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물론 뭐 호남까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해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세균 후보가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출마 선언하고 이랬을 때 조직력으로 따지면 정세균 후보가 조직이 제일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들이 당내에서 예, 많았거든요. 그런 분석들이 그런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개인 조직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사조직이라는 건 아니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조직들이 생각보다 정세균 후보가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세균 후보가 의미 있는 투표율, 뭐 예를 들어 20%에 가까운 또는 20%를 넘는, 그러니까 3위를 하더라도 과반을 견제할 수 있고 의미 있는 3위, 2위와 큰 차이가 없는 또는 2위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어쨌든 합치면 2, 3위가 합치면 50%가 넘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3위 후보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예, 예. 물론 뭐 호남 결과까지 보겠지만 예.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좀 그런 측면에서 50%를 넘느냐의 문제도 이재명 후보의 50%가 넘느냐의 문제도 관건이지만 안 넘을 경우에 2, 3위의 격차 이것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저희가 대전 컨벤션 센터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모습 좀 계속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 3시 반부터 합동 연설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 그 후에 각종 후보들 6명의 정견 발표가 있었고요. 예. 그 후에 대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됐고 5시부터 투표가 마감돼서 개표가 개표가 진행이 진행되고 됐습니다. 있는 예.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개표 종료가 곧 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의원 현장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ARS 투표 등을 합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잠시 잠시 후에 뒤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조직력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정세균 후보가 얼마만큼 표를 받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세균 후보가 당초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워낙 이제 그 경선에서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다들 이제 뭐 정세균 후보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뭐 좀 걱정도 하고 또 우려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국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표가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 심지어 뭐 4등, 5등으로 밀리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등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3등에 박용진 후보가 사실 여론조사상 올라온 경우도 많이 봤고 꾸준히 지지율을 높여왔거든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젊음과 그다음에 참신함 그리고 어떤 통합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진보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뭐 성장의 문제라든가 복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걸 좀 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진보의 모습,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많이 어필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상으로서는 꽤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권리당원 투표다 보니까 예. 권리당원 투표는 이제 결국은 조직력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26일인가요? 정세균 후보 측에 지지 선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역 광역의원 기초의원 해갖고 한 539명인가요? 이 정도 530명이 넘는 그 현역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시의원, 도의원, 뭐 구의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지 선언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풀뿌리 조직이거든요. 사실 그 지역에 보면 당원들을 가장 많이 이제 가입시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대장격인 분들인데 그런 분이 지지 선언하는 거 보고 역시 조직력은 좀 탄탄히 갖추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결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조금 선전을 해서 3위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당초에는 5시 40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개표가 좀 지연됐다고 합니다. 결과 발표를 50분에 할 예정이다라는 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얼마만큼 표를 받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글쎄요 이제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 후보들 간의 단일화 문제가 앞으로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2위 주자들은 어쨌든 결선 투표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걸 반전을 시켜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물론 이제 뭐 그 결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2위를 한다 최종적으로 10월 10일 날 그러면 결국 그 10월 10일까지 가는 11번의 지역 순회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의 힘을 얻어가면서 세력을 뭉쳐서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세력 대결을 해야 될 텐데 예. 사실 그 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를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TV 토론을 쭉 지켜볼 때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나머지 4분의 후보의 지지를 많이 못 얻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낙연 후보가요? 예. 뭐 TV 토론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제 추미애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과거에 이제 총리 시절에 해놓은 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검찰 개혁에 오히려 안일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좀 두둔하는 듯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논리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도 뭐 정세균 후보와 사실은 이낙연 후보의 단일화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둘 분 사이도 뭐 우호적 관계보다는 오히려 좀 냉랭해지는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분위기고 이래서 이낙연 후보가 과연 다른 그 후보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선 투표에서 반전을 이룰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좀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여의도 분위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낙연 후보가 과연 2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른 후보들과 합종연행 일종의 뭐 단일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렵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지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는 일인 게 사실은 이제 후보 간의 단일화는 꼭 2, 3등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3위 후보나 4위, 5위 이게 하위권 후보들이 예. 막판에 이제 지지 선언을 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경우에 보면 오히려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의 최고의 지금 건너뛰어야 될 과제가 원팀입니다. 예. 그동안에 다 쌓인 당내의 내분을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차기 대통령과의 원활한 관계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본다면 그게 꼭 후발 추격자를 지원하는 단일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다만 이제 그 무게가 이제 몇 퍼센트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듯이 뭐 이낙연, 정세균의 단일화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거꾸로 오히려 이제 1위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단일화 선언으로 일방적인 그냥 사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1위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럼 당 차원으로 보면은 네. 경선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오늘 3위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이느냐, 그다음에 1차
슈퍼위크 그 결과에서 어느 정도의 그 득표력을 보이느냐가 저는 오히려 이제 이후에 저희 3위 후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고민도 여러 가지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 이건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후보들 간의 합종연행 움직임은 경선 언제쯤이면 저희가 변화가 있을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대전 충남 오늘 이제 그 개표 결과는 너무 작은 그 모집단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아무튼 9월 12일 날 1차 슈퍼위크라고 예, 얘기하는 이제 1차 이제 모집 선거인단이 6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대거 이제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에서는 이제 호남에서의 이제 25일, 26일에 이제 결투가 있겠지만 그 전에 아마 1차만 보면 대충 이제 예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9월 12일 이후에 어쨌든 뭐 우리 박 교수님 얘기대로 사실 1위 후보를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1위 후보를 지원할지 아니면 2위 후보를 또 지원해서 마지막 결선 투표로 갈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고수하면서 다음을 내다볼지 사실 뭐 후보마다 좀 다 다를 것 같은데 예. 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젊음을 내세워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그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그 국민들에게 만들어내는 거에 더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정치를 본인이 계속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기는 사람 도와주다 혹은 누굴 도와주자 이래 갖고 그러면서 이제 합종 연행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그 소위 단일화 또는 본인이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사퇴하려면 최소한 저는 9월 25일 그 호남 결과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민주당의 최대 텃밭이 최대 지지층이 있는 곳이 호남입니다. 근데 거기서 결과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뜻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호남에서 결과를 봐야지 내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꿈을 키워가야 되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거지. 호남에서 결과도 보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전에 뭐 1차 슈퍼위크 때 바로 뭐 사퇴해버린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은 호남의 문턱도 못 넘네. 이렇게 보는 순간 다음은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호남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뭔가 좀 후보 간에 그런 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 호남의 표심이라는 게 충청에서의 오늘 결과 발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일반 선거인단들의 그 선거인단 표 발표 그 후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호남 지역에서는 이기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 이런 뭔가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발표들이 어느 정도 가세가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호남도 어느 정도는 이미 좀 눈에 보인다. 이런 결과를 생각을 해서 그 전에 또 결과를 이미 좀 선택을 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가능성 얘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차 결과 이후에도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득표율을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지 호남민들에게, 호남 지지층에게 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희정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사람들이 다 누굴 쳐다봤습니까? 그다음 2등이 누구냐? 그다음 3등 다 거길 쳐다봤어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다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호남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호남 사람들은 2등, 3등에서 그 사람이 명단에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등을 누가 하고 3등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물론 뭐 아직 대통령 선거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자, 두 분과 개표 결과를 함께 이제 보셨는데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상대로 과반 득표를 했군요. 네, 뭐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여유 있는 뭐 캠프에서 예상한 수치 거의 그대로 지금 이제 55%에 육박하는 54.81% 뭐 나왔는데. 저는 뭐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했다. 지금 경선이 1차 경선, 2차 경선 오면서 당 그쯤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 민주당이 이럴 때 힘을 모아야지 된다. 이런 어떤 이게 저는 좀 당원들에게 이번 그 소위 과반 투표가 나온 그런 그 기점이 아니겠느냐. 그게 예. 본다면 결국은 내분을 조기에 빨리 정리하고 빨리 후보를 정해서 단일한 대우를 갖춰서 선거를 준비해라. 이게 이제 오늘 경선의 당원들의 예. 어떤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위와의 격차 어느 정도 알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54.81%인데 이낙연 후보가 27.41%예요. 표차가 그동안의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많이 나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이 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제가 보니까 8월 23일, 25일에 RN서치에서 한 리서치가 가장 접근했네요. 보니까 그때 그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32.8, 이낙연 후보가 22.5였습니다. 그럼 10%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했느냐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은 그때 54.3%가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고 34.8%가 이낙연 후보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4.3%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는데 보니까 그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54.8이 된 거 보니까 가장 근사치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현재 이제 여론조사하고 그 실제로 당원들의 민심은 많이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저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큰 그 좀 다음에 이게 2위 주자로 하고 하면서 이제 합종 연행을 하면서 결선 투표 가기에는 좀 많이 이제 지지율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 세종 이제 충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일 네.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대구 경북으로 가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은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 과반 득표 이상으로 몰고 가면 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후보가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잡을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예. 앞서 이제 개표 결과를 저희가 보기 전에 박 교수께서 이야기를 이제 하시기를 2, 3위 후보가 50% 합쳐서 50%가 넘게 된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2위 후보가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가 3위, 27.41%, 7.84%거든요. 합쳐도 50%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나왔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새롭게 제기된 인사 문제, 또 최근에는 무료 법률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합종 연행이 소위 후보들 간의 어떤 단일화나 합종 연행의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의미나 거기에 무게를 두기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1차, 2차 경선 동안에 경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당내 당원들에게도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먹혔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2, 3위 후보 간에 또는 하위 후보가 절대 이재명은 안 된다라 그러면서 뭔가 단일화를 이룰 텐데 예. 지금 그동안에 그 수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의 검증에 나섰고 비판을 했는데 여론에서는 꼼짝도 안 한 거예요, 당원들이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단일화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이게 이제는 좀 사라지지 않았느냐. 오히려 일방적인 뭐 지지 선언 후에 사퇴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일들만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예. 합니다. 혹시 뭐 비대면 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만나면 사람들 간의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 특히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좀 그런 점에서 좀 더 그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스스로의 판단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흐름에 쓸려가기보다는 예. 뭐 이렇게 본다면은 비대면의
경선이 조금 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추세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면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오늘 권리당원 투표 결과 그리고 대의원 투표 결과가 같이 발표가 됐고 이게 합산돼서 이제 최종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건데 그걸 좀 쪼개서 보면 권리당원은 온라인이나 ARS로 전화로 해서 투표를 한 거고 그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5.21%, 이낙연 후보가 27.23% 격차가 굉장히 크게 더 벌어져요. 근데 대의원 투표는 오늘 현장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대의원 투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2.02%, 이낙연 후보가 33.07%가 나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권리당원보다는 이낙연 후보가 좀 더 많은 좀 대의원들의 지지를 좀 얻었던 것 같다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게 조직표라는 겁니다. 아. 예, 대의원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형성해서 이제 당에 지출하기 때문에 예, 몇 분 안 되시잖아요. 한 1000분 예. 이내 대의원인데 이분들은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시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적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고 권리당원은 한 지역구마다 또 막 많은 곳은 막 몇천 명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적 투표에 의해서 당원들의 여론이 형성돼서 투표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또 권리당원 같은 경우도 다른 게요. 권리당원이 순수하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뭐 시의원들이 모집하기도 하지만 이번 이제 선거인단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그 각 조직들이 또 그 권리당원들을 캠프별로 또 이렇게 가입을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의원 투표하고 권리당원 투표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대의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 아무 의미 없는 아. 뭐 그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아까 이제 비대면에 이제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하는 게 네. 대의원이 당원들을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뭔가 했다면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했을 텐데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그런 운동이 좀 코로나 시국에는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예. 모수가 많아지면 이게 여러 가지 그 민심이나 당심의 변화에 의해서 후보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과거에는 대의원 위주의 선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결국 책임당원들이 한 30만 명이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만 해도 권리당원 70만이고 이번에 새로 1차, 2차, 3차 모집단까지 한 뭐 다 합치면 3차는 아직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50만 명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오다에 의해서 임의로 몇 명이 이렇게 후보를 바꿔가고 이런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그 국민의힘도 오늘 그 민주당의 이 경선을 보면서 좀 참고해서 좀 많이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다 긴장도를 갖고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근데 예. 국민의힘은 그냥 전국 투표를 한 번에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니 뭐 8명, 4명 컷오프 이거보다는 저는 민주당이 하는 거 저는 잘 참고하고 이러면서 좀 흥행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인단들도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해서 더 관심을 갖게끔 하고 이런 얼마나 좋은 제도를 놔두고 선관위에서 맨날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좀 한심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미 과반을 득표한 게 첫 경선 발표부터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뭐 선거인단 그 결과 발표에서도 만약에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다음도 어느 정도는 너무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흥행도도 시간이 갈수록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투표 결과가 계속 반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예. 자신이 그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심히 관찰을 할 수밖에 없고 꼭 또 각 지역마다 다 특색 있는 투표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예. 그 지역 정가에서는 또 뉴스가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신과 민심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 부분 특히나 오늘은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만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도 주목된다라고 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전 뭐 12일 날 있을 1차 선거인단 결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했을 때 50%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거고 30% 조금 넘게 이낙연 후보가 나왔었는데 예, 예. 이게 이제 고스란히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당원 투표도 이런데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건 당의 우호적인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플러스 소위 말하면 조직력이 동원됐다지만 그 조직력이 지금 70만 명이 넘는데 70만 명을 어떻게 조직력으로 다 합니까? 이렇게 본다면 예. 오늘 내일 또 앞으로 있을 그 권리당원의 흐름은 결국은 여론조사를 그대로 이렇게 수렴해 간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조직력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 대세가 좀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늘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전략적으로 충청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될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뭐 저는 올바르게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작은 지역이라도. 근데 이 5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내부의 그런 싸움들 이제 그만하고 빨리 결정 지어서 가자. 이런 뜻이 당원들의 뜻이 여기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뭐 속으로 기쁘겠지만 예. 표시를 할 수 없는 게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예. 충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집단지성, 그래서 이제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상황인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아까 앞서 우리 시작할 때 후보들 6명의 후보가 다 이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을 했는데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훌륭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당원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결과를 겸허히 받고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잔칫날 무료 변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저는 유영찬 의원이 좀 잘못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재산이 오히려 재산이 줄었다.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 무료 변론 해놓고도. 근데 실제로 집값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현금 자산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명이 돼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돼버렸는데 저는 문제를 잘못 짚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19년에 보면은 그 한 5억 정도의 4인간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인간 채무가 뭐냐라고 물으면서 사실 무료 변론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되는데 전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오히려 되받아쳐졌다 생각하고 앞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훨씬 더 그 예리한 검증을 해나가면 또 다른 길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